지금부터 두 건의 단독 보도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안보 실세로 꼽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태효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역임하며 안보 실세로 통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 대사와 통화에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부인했습니다. 경위를 물어왔길래 저도 담화문 중계방송을 본 거 이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고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연구실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영장에 김 전 차장이 신원식 당시 안보실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쯤부터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해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메시지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란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탄핵심판과 형사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논리 그대로였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이 비상계엄을 지속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두 사람과 공모해 공무원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계엄을 정당화하는 궤변을 전달하려 한 우방국에는 영국과 유럽연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여론전을 펼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주요국들의 문의와 우려가 빗발쳤습니다. JTBC 취재 결과 2차 종합특검은 김태효 전 차장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 우방국엔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유럽연합 등도 포함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이라거나 계엄 선포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라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풀이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을 시도했던 걸로 풀이되는데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This was a long and rambling speech, but it was a defiant one. The president was essentially trying to defend his decision to impose martial law here last week.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안보실이 동원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조만간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지미 특검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몇백 명 수준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관계자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 수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그 내용은 이제 무엇인지 2차 종합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내용 설명해 주세요. 압수수색은 오늘이 9일이고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8일날 실시했는데요.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그때 이제 내란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그럼 그 김태효 씨의 자택과 해화동에 있는 연구실까지 압수수색 당했고, 근데 그 압수수색을 당했던 그 내용 중에는 계엄 계엄 해제 직후에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군 대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계엄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면서 이 계엄에 대해서 이거는 정당하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근데 김태효 씨 밀정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효 이 사람 밀정이요. 한일과거사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돼서도요 뭐라고 했냐면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내지 말아라.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수 시절 논문에서도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문을 썼던 사람인 거고,
이명박 정부 때는 또 어땠습니까? 이거 마지막입니다. 지소미아. 이거 한일 군사협력 확대 밀실에서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력 되게 많은데 여기서 제가 3개만 꼽아서 말씀드려도요. 밀정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선비아 의원님께서 그 밀정 발언하실 때 저 정말 통쾌해서 박수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MB 정부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최인호 전 의원 지금 HUG 허거 사장으로 가 있는데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효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또 의심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김태효가 MB 시절에 대통령이 됐다가 뭐 논란은 그때 좀 빨리 사퇴는 했지만 MB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MB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북한한테 DMZ 그 무장지대에서 총 쏘라고 했잖아요. 선거 앞두고 소위 말하는 총풍을 유도했다. 총풍 유도. 그래서 뭐 공작원들이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돈을 주면서 뭐 총기 사건을 유도했다. 뭐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외환에 관련해서도 김태효를 좀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전혀 가난하지 않는 부대를 계엄 직전에 한번 시찰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뭔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내란에 대한 기획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자, 그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다루고 있다. 요 정도라고 김태효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이슈가 되는 인물, 우리 국민들의 눈을 사로잡는 국민 밉상들을 나달 털듯이 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떤 인물을 그래 탈탈 터시려고 합니까? 예, 사실 이번 주는요, 이번 주에 이슈가 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예. 이 양반 이슈가 될 때가 됐는데, 예. 이슈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는 인물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숨은 기획자, 예. 실세라고 불렸던 사람, 그래서 분명 12.3 내란 때도 큰 역할을 기획과 지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인물, 바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되겠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군요. 중일마. 중일마. 최근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VIP 경로설 문제 잠깐 등장한 거 말고는 그 영향에 비해서는 아주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안보 문제에 가장 힘을 쏟고 계시잖아요. 예.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또 국가적으로 겪고 있기도 하고요. 예.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이 외교안보 가장 실세로 군림했던 그랬죠. 인물이기 때문에 예. 이 시점에서 잊지 말자 김태효, 다시 보자 김태효, 나와라 김태효, 밥은 먹고 다니나 김태효, 이런 구호를 외치는 심정으로 예. 오늘 김태효 인물 탈곡기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김태효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시죠. 네, 1967년 2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아버지 김경회 씨는 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권양수경 성고문 사건 그리고 박정철 군 고문치사 사건 등을 맡았다는 이유로 좀 양심 있는 검사로 불리고 마치 민주화 과정에서 검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좀 회자되는 사람이긴 한데 사실상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에서 검찰의 주요 요직을 맡았다는 거잖아요. 아무나 시키진 않았겠죠. 그럼요. 그 사건들도 국민 항쟁이 있었으니까 그 힘으로 다 드러난 거지 사실 뭐 개별 검사의 양심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뭐 온라인에 보면요. 극우 매체들 좀 있잖아요. 예. 그런 기사들 보면 좌파 언론 타깃된 김태효, 그들도 놀란 선친의 반전 3, 뭐 이런 제목으로 마치 김태효가 영웅의 아들인 영웅의 것처럼 아들. 예. 너네 좌파가 그렇게까지만 이거 몰랐지 임마 뭐 이런 느낌으로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지점 좀 짚어봤습니다. 예. 아무튼 사실 검찰 라인이니까요. 윤석열의 대선배나 다름없잖아요. 예. 윤석열의 대선배님의 자제분 김태효는 여의도 초등학교, 여의도 중학교, 마포고등학교 거쳐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 후에 미국에 가서 코넬대, 시카고대에서 행정학 석사 그리고 정치학 박사를 따서 돌아옵니다. 귀국 후에는 서강대에서 학생들 가르쳤는데요. 이명박 대선 때는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가정교사 를 역임하면서 이명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08년 굉장히 젊은 나이였어요. 41살 젊은 나이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 대외전략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외전략기획관으로 또 승진하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외교통의 안보통의 실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실세였네요. 맞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이명박 정부 때 폭망했던 대북 정책 있잖아요. 비핵 개방 3천. 네, 요걸 입안한 인물이 바로 이 김태호입니다. 그렇군요. 청와대에서는 2012년 7월까지 근무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소미아 밀실협상 요 체결 문제 때문에 공직을 떠났다가 10년 뒤에 다시 금이 환영격으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자리로 화려하게 다시 데뷔를 합니다. 12.3 내란 후에는 좀 조용하더니만 2025년 6월 사표 수리됐고요. 성균관대 교수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균관대 학생들도 그렇고 뭐 동문회, 민주동문회 할 거 없이 전 사회적으로 반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수직은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서 출국 금지 상태고요. 내란 그리고 또 외환에 주요한 여러 의심들을 받고 있는데 그 실체가 언제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지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가족관계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배우자가 첼리스트인데요.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막내딸 되십니다. 즉 한진그룹의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의 조카 사위인 겁니다. 그러네요. 검사 아들. 또 재벌 사위 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네. 그럼 이제 일단 하나하나 털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국가안보에 악영향 미쳤던 국가안보실 차장입니다. 그러면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사람이 국가안보실 차장이 됐다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렇죠. 김태호가 윤석열 정부 취임 후에 국가안보실 1차장 자리에 앉았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앞둔 형사재판 피의자였습니다. 1심, 2심 모두가 김태호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 상태였어요. 무슨 죄였냐? 바로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 딱 듣기만 해도 이거 안보에 너무 위협이 가는 인물인데 군사기밀 유출.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더 좀 놀랄만 합니다. 2017년에 관련 수사를 받던 시기에 그 성균관대 교수연구실이 압수수색이 됐거든요. 그때 김태호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가지고 온 문건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된 거예요. 무려 수백 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문서였습니까? 뉴스타파 분석에 따르면요. 대외 보안 요망 등급으로 분류된 최근 대외비. 북한 그게 대외비구나. 네. 최근 북한 동향 첩보 문서. 그리고 국정원이 만들었다는 최근 북한의 주민생활 실태 등의 문서. 또 세 번째로는 청와대에서 열렸던 각종 안보정세평가회의나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 이런 데서 배포된 대외비 3급 비밀 이런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사 2급 비밀 문서도 무단 반출됐는데요. 평양 시내의 위성사진 등에 대해서 군 정보기관의 분석이 상세하게 담긴 문건,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 추진 관련 동향 분석이라는 문건도 들고 나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태호가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온 문건이 모두 41건이었고요. 페이지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원래 청와대 규정상 밖으로 문서 유출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왜 들고 나갔다고 합니까? 그렇죠. 이게 적법한 보안 절차 없이 군이나 국정원 이런 기관에서 작성한 문건을 가지고 온 건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가지고 왔냐 이렇게 추궁을 당했을 거잖아요. 김태호는 이삿짐을 쌀 때 나도 모르게 딸려 들어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서들 보면 군사 2급 비밀 시크리트, 3급 비밀 빡, 대외비 빡, 대외 보안 요망 빡 이렇게 앞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도장이. 원래 보안 등급 찍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버젓이 찍혀 있고 또 실수로 딸려 들었다고 하기에는 수백 페이지에 41건이나 되는 문서를 그렇게 그냥 이삿짐에 덜렁 나도 모르게 가지고 왔으니까 없죠. 그래서 1심, 2심 재판부가 모두 사적인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함부로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대학교에서 보관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사적인 목적으로 저버렸다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안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저버린 사람을
윤석열은 또 다른 부처도 아닌 국가안보실로 다시 또 발탁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 야, 참. 안보 문서, 기밀 문서를 많이 다루는 자리잖아요. 거기에 그런 인간을 앉힌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게요. 아까 압수수색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압수수색 수사를 지휘했던 게 누구냐? 윤석열이군요. 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가 지휘해서 지가 수사해놓고 지가 또 국가안보실에 앉힌 겁니다. 자기가 김태효의 죄를 뻔히 다 알 텐데.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 1차장이라는 자리도 예. 실세라고 하기에는 왜 실장이 아니라 1차장일까 궁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원래 실장 자리나 뭐 장관 자리 이런 데는 좀 문제 생기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잖아요. 때때로 계속 갈아치워야 되는 자리고 예. 또 청문회도 갖춰야 됩니다. 네. 그런데 1차장은 청문회도 필요 필요 없고 없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조용히 자기 맡은 바 일을 또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있더라도 김태효만은 내가 데리고 간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믿었다는 소리네요. 근데 상당히 좀 웃기는 얘기이기도 한데, 근데 대법원 판결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거기 예. 한창 1차장으로 일하던 때였는데요. 2022년 10월 27일 예. 유죄로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만두고 잘리거나 예. 아니면 지가 알아서 사퇴를 하거나 예. 해야 되는데 꿋꿋이 범법자 유지 상태로 자리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고는 근데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예. 버텼겠죠. 2달 뒤에 12월 27일 윤석열이 그때 국민통합 명분으로 이명박 이렇게 뭐 여러 이제 사면을 시켜줬거든요. 그때 끼워 넣기로 김태효도 같이 사면을 시켜줬습니다. 괜찮아, 형이 지켜줄게. 좀 기다려봐, 임마. 나 믿지? 도리도리 하면서 지켜준 거죠. 이쯤 되면은 꼭 김태효야만 한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아주 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일각에서는 이제 예. 윤석열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특수관계. 찐친. 예. 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 일단 아크로비스타 같은 동에 살아요. 동네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둘이 술도 그렇게 다 하는? 했어. 나 다 했어. 그 심지어 사우나도 같이 다녔어요. 사우나도 나 술 다녔어. 마셨어. 사우나도 갔어.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막역한 사이였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런 관계군요. 예. 그리고 사실 약간 비주얼적으로도 좀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범죄와의 도시에 나오는 예. 그런 분위기인데요. 예. 그리고 또 김태효의 아버지가 대검찰청 중수부장이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선배죠. 한참 선배지. 같은 검사 라인인 예. 거나 다름없으니 끈적끈적한 관계였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범법자를 주요 요직에 그것도 안보 라인에 세운다는 게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거는 윤석열의 박탈이 아니다. 발탁이 아니다. 네. 미국의 초이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인사다. 그렇게 보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다뤄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일본 사람 김태효입니다. 중일마. 중일마. 호는 중일마. 이름은 김태효. 미국이 일본 사람, 그러니까 친일파보다도 더 김태효가 국가 안보 라인에 임명되기를 바랬다. 그런 것이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고 또 인도 태평양 전략상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그 정부와 미국과 일본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게 해야 되긴 하는데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이제 어려웠으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친일적인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싶다는 마음은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사실 그것만 놓고 본다면. 네, 한미일 협력의 핵심이 일단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었고 그때만 해도 과거사 문제나 우리 그렇죠. 또 심할 때였잖아요. 그 적격인 인물이 김태효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니 기본적으로 미국 통이고 또 뼛속까지 일본 사람이라는 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빛나는 명언이 있잖아요.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마음이다. 네. 우리 국민들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버티고 사는데 네. 김태효는 2024년 광복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네. KBS에서 나와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일마. 요게 전날에 윤석열이 광복절 경축사를 했는데
일본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안 나왔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국민적으로 비난의 여론이 한창 할 때였습니다. 그때 TV에 나와서 과거사 문제 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사람 또 뒷목 잡았을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대통령실은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사과해서 우리가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또 김태효를 두둔을 했었고요. 아주 그냥 쌍으로 잘 어울리네요. 그냥. 네, 이런 참 김태효가 아니라 기무태효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무태효상이 네. 일본 내 마음만 챙긴다고 해서 인정을 받았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학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해온 인물로 또 뽑힙니다. 오죽하면 한일 군사동맹론자 이렇게 불릴 정도였는데요. 네. 몇 개 논문만 좀 소개해드려 볼게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논문을 보면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게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대가 자위대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어떡하냐 용납해야 된다. 한마디로 군사적 개입을 하라 뭐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이거는 뭐 매국노 같은 발언을 그렇죠. 하고 있네요. 네, 거기에 또 다른 논문 한일 관계 민주 동맹으로 거듭나기라는 논문 제목부터 중일마 냄새가 팍팍 드는데요. 그렇죠.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 협력의 당위성을 해치는 파괴적 기능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즉 한일 간의 과거사는 중요하지 않고 일본의 교전권 전쟁할 수 있는 이 교전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 논문에 대해서 당시의 역사학자 전우용 씨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6.25 때 이승만도 일본군이 개입하면 먼저 일본군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공산군과 싸우겠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렇게 일본군을 한국에 들일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일본으로 보내야 된다. 자위대를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시키자는 건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김태효의 친일적인 매국노적인 시각은 다양한 또 언론 칼럼을 통해서도 공개가 많이 됐습니다. 조선일보의 칼럼을 많이 썼는데요. 2015년 8월 3일자 제목은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라는 칼럼에서 일본인의 마음을 간단하게 추격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거다. 강제징용 문제 분명히 1965년 수교 당시에 정부 간 약속으로 명문화돼 있고 사과하고 보상도 했는데 왜 한국 대법원은 판결하고 또 여론을 통해서 일본의 책임을 묻냐. 이것 때문에 일본이 곤혹스럽다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표현은 그냥 일본에서 늘 하는 말인데요. 그때부터 일본의 마음만 챙겼군요. 네, 이미 일본의 마음을 2015년 때부터 또 챙겨왔네. 중일마. 네, 일본 대변인 같은 네. 짓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칼럼 쓴 지 4개월밖에 안 됐을 때에 당시에 굴욕적인 역사로 평가되는 한일 위안부 협정이 결국은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서 큰일들을 많이 하네요. 보니까 주로 그렇죠. 일본과의 관계에서 사고도 많이 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명박 정부 때도 큰 예. 사고 쳤었죠. 지소미아. 자신의 신념을 현실로 했던 예.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체결이었습니다. 아까 짧게 설명드렸지만 밀실로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일본의 과거사 반성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는데 밀실협정 체결 추진해서 결국은 여론 반발로 이 협정 조인하기 전 1시간 전에 무산이 됐고 김태효도 요거에 책임을 져서 그 자리에서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쿠데타였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일본이나 또 한일 관계 이거를 바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공을 세우려고 노력한 충신이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만하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지소미아는 결국 박근혜 정부 때 졸속 체결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탄핵 때문에 한창 어수선할 때 졸속으로 결국 후닥닥 밀어붙여서 체결이 돼버렸습니다. 그 후에 2018년 이때는 문재인 정권 때였는데요. 김태효 또 다른 칼럼을 썼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정말 신념의 강자 뿜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일이 지소미아 체결했으니까 여기에서 북한에 관한 군사정보 공유하는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서 아예 한일 상호군수 지원 협정
악사를 조속히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지소미아를 발판 삼아서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대놓고 한 거죠. 그렇죠. 악사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군수물자를 지원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악사가 맺어지면 그러니까 정보 협정 맺고 군수물자를 서로 주고받기 시작하면 그게 동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악사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다시 또 체결하려 들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지금은 한일만 빼고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한일 동맹을 군사 동맹을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겠죠. 악사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리고 그걸 아마 이명박 정부 때부터 혹은 학자 때부터 무척 노력했던 거죠. 노력을 해왔고 다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내 꿈을 이루겠다. 나의 그렇죠. 신념을 이루겠다라고 충분히 노력했을 것으로 좀 더 오랫동안 윤석열 정부가 유지됐으면 악사 했을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런 기무태오상 네, 친일 기무태오상. 성향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때는 이명박 청와대 비서관 시절인데요. 예.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전직 일본 총리 나카소네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처음으로 네. 참배했던 인물이고 일본 우경화의 아주 선구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죠. 나카소네 상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일본에 도움이 된 사람들을 그렇죠. 주겠죠. 좀 이렇게 받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잘 해봐라.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이 상 받은 사람이 한 3명밖에 없을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딱 3명인데 그중에 김태호가 포함이 됐고요. 예. 게다가 상을 받았던 당시에 예. 학자가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 자격이었거든요. 야, 정말 너무 노골적이다, 그죠? 한마디로 한국의 관료인데 네. 일본을 위해서 일하라면서 상을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관료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그치.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니혼진 데스네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도 인정하는 친일파였다. 야. 여기서 또 김태호의 뿌리를 또 잠깐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아까 앞서서 짧게 소개드렸던 김태호의 부친 김경회 검사. 예. 이 사람도 역시 친일 역사관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가 무슨 일일까 싶은데요. 예. 1982년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으로서 당시 전두환의 역사 바로 세우기 한창 운동 진행했었잖아요. 그 프로젝트에 이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두환이 역사 바로 세우기로 했으니 얼마나 그 역사를 왜곡하는 운동이었겠습니까? 네. 예. 요 사람이 담당했던 게 항일투쟁사 자료 수집반 사업 담당자였고요. 그때 결국은 6개월에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항일운동은 빨간색에 가깝다. 한마디로 빨갱이들이나 한 게 항일운동이다. 이렇게 보고 올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본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뼛속 깊이 DNA가 피에서 아주 친일의 피가 흐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죠. 오죽하면 일본의 한 외교관이 이런 말도 했답니다. 김태호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한일 합방을 할 수 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예. 또 하필이면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한국 체코 그때 정상회담 있었는데 네. 행사에서 이제 우리 정부 관료들이 쭉 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유일하게 혼자 안 했어요? 김태호 혼자서만 꼿꼿하게 꼿꼿 문수도 아니고 꼿꼿 태호로 그때 경례 안 한 게 딱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남들이 저렇게 국기내 경례를 안 하면 실수했나 보다 싶을 텐데 김태호가 안 하니까 저거 봐라. 저 국적이 어디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봐도 참 이 김태호는 독특한 인물이에요. 제가 볼 때 이완용의 환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이런 인물이 윤석열의 과외 선생 노릇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친일 일변도 외교가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김태호 생각해보면 국가안보실장이 처음에 김성한 그다음 조태용으로 바뀌었고요. 조태용에서 장호진으로 바뀌었고 장호진에서 또 신원식으로 바뀌는 이런 난리통 안에서도 제1차장 자리를 고수하면서 심지어 외교안보 대통령은 김태호다. 김태호. 이렇게 불릴 만큼 그런 말을 낳았습니다. 게다가 또 김태호도 뉴라이트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자의 손아귀 위에서 윤석열 정부 끊임없는 친일 굴욕 외교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윤석열도 이런 말 했습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지가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거야. 우리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런 논란의 발언을 하질 않나. 예. 대통령실 예산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하는 그 유튜브 홍보물 제작을 하질 않나. 또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또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 또 뭐 일본 역사 외교 대응 예산은 삭감되고 돌이켜보면 이게 다 짚을 손가락 안에 꼽기가 힘들 만큼 특히 일본과의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은 망국적 외교가 이어져 왔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한미일 관계 협력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네. 정상회의 하면서 네. 한미일이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그에 이어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까지 체결하면서 실제로 한미일 동맹이 제도화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북은 원래 그랬다 쳐도 중국을 아주 우리의 공통의 적으로 간주하면서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에 문을 열어줬던 그런 과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따박따박 추진이 된 겁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실익 외교 주창하고 있고 또 뭐 자주적인 외교, 자주 국방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상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짜놓은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 그 틀 안에 아직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자주적인 걸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어렵게 만드는 조건 그게 바로 윤석열과 김태효가 작품이군요. 이렇게 가두리를 만들어 놨었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 세계가 지금 다극화로 흘러가고 있고 미국의 패권이 일국 패권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되고 또 브라질이나 인도나 또 인도네시아나 또 아세안이라든지 다양하게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사실 요 윤석열과 요 김태효의 외교 라인들이 뭘 해버렸냐면 한미일로 몰아버리고 나머지 나라들과는 다 척지게 만들어서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새롭게 외교 관계를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상황을 구축해 놓은 맞습니다. 그런 짓을 한 거죠. 네, 정말 윤석열 내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차곡차곡 진행됐던 이런 매국적인 외교 문제, 네. 안보 문제, 요거 다시 우리 대한민국 정상화시키는 과제로 남겨야 되고 그런 면에서 김태효 어디 갔노 김태효 나타나라 김태효 수사받자 김태효 제대로 처벌받자 김태효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